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잔 마시나요? 저는 원래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는데 물을 적당히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하루에 8잔씩은 꼭 마시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물도 너무 과하게 마시면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속의 수분과 염분의 양이 균형을 잃어 오히려 탈수 증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도 적당량만 마셔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좋다는 이유로 너무 과하거나 욕심을 내서 무언가를 하면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바로 욕심으로 인해 망해버린 내용인데요. 재미없는 사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는 동생의 이야기 듣는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가족에 대한 소개부터 해보려고 해요. 저의 부모님은 젊은 시절 시내에 있는 상가 한 채를 매입하셔서 상가 관리도 하시고 나물이나 감자, 고구마 등을 밭에서 키우셔서 판매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저의 부모님은 건물주이자 농부세요. 원래는 두 분이 밭일만 하시고 상가에는 관리인을 둬서 관리했으나 인건비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부모님이 직접 건물 청소 등을 하며 관리를 하시고 밭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이 정성껏 농사를 지으신 나물이나 감자, 고구마, 고추 등을 받아서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수도권 4년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입학했었으나 그곳에서는 요리보다는 음식에 대한 이론적인 것을 배우더라고요. 게다가 대학교 학비에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하면 돈이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시간 낭비에 돈 낭비라고 느껴진 저는 오랜 고민 끝에 자퇴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약간 받아 백반집을 차렸어요. 물론 지금은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모든 금액을 다 갚은 상태입니다. 백반집은 제 생각보다 정말 잘 되었어요. 집밥을 먹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마다 줄지어왔고 그 덕에 점심때는 11시부터 항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녁에도 점심만큼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꽤 왔고 한 번씩 단체 회식 예약도 들어왔어요. 저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러 오신 손님들이 오셔서 실망하지 않도록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했고 백반집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의 진심이 통해서인지 백반집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왔고 백반집 연지 2년 만에 순이익이 어지간한 기업 연봉까지 나왔어요. 온종일 요리하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한 곳에서 15년 가까이 일했고 어느덧 저는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나이는 점점 들어 30대 후반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들도 많이 생기고 제법 친해진 사람들도 생겼는데 그 중에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회사 사람들과 몇 년째 식당에 오셨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속 마주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고 어쩌다가 그분의 이름과 연락처도 알게 되었는데 이름이 임준석이었어요. 준석 씨는 한 회사에 6년째 다니고 있는 과장이었고 저처럼 일만 하느라 결혼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몇 번씩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레 호감이 생겼고 식당이 아닌 외부에서 약속을 정하고 만나기도 했어요. 저는 점점 준석 씨에게 이성적인 설렘이 느껴졌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연인이 되었습니다. 연인이 되고 나서 우리는 애견 카페에 종종 갔어요. 둘 다 강아지를 정말 좋아했으나 저도 그렇고 준석 씨도 그렇고 일하느라 바빠 강아지를 키울 자신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면 산책도 시켜주고 옆에서 같이 놀아주고 해야 하는데
저나 준석 씨나 거의 집에서는 잠만 자는 상황이라 집에 오랜 시간 혼자 있을 강아지가 안쓰러웠어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지는 않고 대신 애견 카페에서 강아지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제 나이는 37이었고 준석 씨는 41였어요. 둘 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기에 짧은 연애를 하고 바로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한 번도 데리고 오지 않았던 남자를 드디어 데리고 왔다면서 준석 씨를 아주 많이 반기셨어요. 이어서 준석 씨 집에 갔는데 준석 씨의 아버지는 1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계셨습니다. 준석 씨의 어머니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아버지께서 일하시며 모아두신 돈과 연금 등으로 생활하시고 계셨고 따로 일하시지는 않고 계셨어요. 첫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준석 씨의 어머니께서는 저를 좋아하시지도 그렇다고 싫어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준석 씨가 엄마가 조금 낯가림이 심하시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 우리는 바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며 신혼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우리의 예산으로 살만한 집이 없었어요. 여기가 지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값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집을 아직 구하지 못했으면 아버지 명의로 된 시내 아파트에서 일단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친정 부모님은 외곽에 주택이 하나 있고 시내에 집이 하나 있어요. 봄, 여름, 가을에는 밭일도 해야 해서 외곽 주택에서 주로 계시고 겨울에는 밭일이 없으니 시내 아파트에서 생활하셨거든요. 외곽에 계시면 생활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외곽이라고 해도 시내까지 가는데 차 타고 10분이면 되고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운전하셔서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정 부모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신혼집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신혼집을 구한 후에는 모든 결혼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준석 씨의 어머니, 이제는 저의 예비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그렇게 반기시지는 않았어요. 하루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길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반갑게 아는 척을 하려고 했는데 진지하게 누군가와 통화 중이시더라고요. 그날은 회식 예약이 있어서 늦게 끝났고 평일인데다가 지방이라서 밤에 사람이 그다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 통화 내용이 꽤 선명하게 들렸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이 이번에 결혼하기는 하는데 고졸 출신의 밥집 하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준석이가 지금 나이가 40이 넘기도 했고 친정에서 아파트를 해줘서 일단 결혼을 시키기는 하는데 친정도 아파트 아니면 그냥 밭농사나 지으며 사는 것 같고 아무튼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하시며 속상하다고 울먹이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부모님이 건물을 갖고 계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친정 부모님은 건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 하셨어요. 부끄러울 일은 아니지만 그냥 돈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다고 하셨거든요. 부모님이 그렇게 확고하시고 그 건물이 제 건물도 아닌데 제가 함부로 떠드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예비 남편과 예비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대해 잘못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예비 시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 집이 못 사는 것은 아니기에 같이 살아가면서 오해를 풀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오랜 시간 밥집을 하면서 좋은 손님도 많이 봤지만 별의별 무례한 손님들도 다 만나봤기에 사람을 대하는 것만큼은 나름대로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 마음은 결혼 후 차차 돌려야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별 문제 없이 결혼식을 올리고 진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1년 후에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었기에 굳이 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까지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도 잘 되던 백반집을 두고 남편 따라 다른 지역에서 새로 시작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회사를 관두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 저는 평소처럼 백반집에 나와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식 준비하느라 바쁘니? 우리 준석이 오늘이 마지막 출근 날이지? 준석이 그동안 그 회사 다니면서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다. 준석이가 이제 돈을 못 벌어도 그래도 가장은 가장이야. 너는 돈 벌고 준석이는 돈 못 번다고 너희 집 가장인 준석이 무시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아무리 그래도 준석이 밥도 잘 챙겨주고 해야 해. 이래서 결혼하면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아무튼 바빠 보이니 전화 끊으마. 시어머니는 제가 혹시라도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 구박할까봐 걱정돼서 전화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그 당시 음식 준비하느라 바빠서 대충 대답하고 끊었어요. 그 뒤로 남편은 다른 회사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지역이 소도시여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는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없겠다고 생각한 남편은 오랜 고민 끝에 호프집을 한번 열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받은 퇴직금과 그동안 모았던 돈들을 탈탈 털어 호프집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확산 방지 차원으로 나라에서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해버렸습니다. 호프집은 어찌 보면 밤 9시부터 시작인데 9시부터 문을 닫으라고 하니 호프집이 운영될 턱이 있나요? 결국 1년 뒤에 큰맘 먹고 열었던 호프집이 망해버렸습니다. 호프집이 문을 닫고 남편은 다시 백수가 되었고 저는 여전히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주말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집에 찾아왔습니다. 에이, 이 집에 멍청한 년 들어와서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이제 우리 아들 어찌할 거니? 갑자기 오셔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내가 답답해서 그런다. 우리 준석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는 이 지역에 흔치 않은 수도권 대학 졸업자였어. 게다가 좋은 기업 다니며 적지 않은 월급 받으며 잘 살았는데 고졸의 밥집 하는 너 만난 이후로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 에휴, 잘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질 않나. 호프집도 쫄딱 망해버리지 않나. 내가 요새 니들 생각하면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잠이. 엄마,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니네 백반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하면 어떡해. 제가 고졸에 백반집 하는 것 맞기는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런 소리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결혼시킨 것을 후회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되는 것은 이해하지만 솔직히 답답하기는 제가 더 답답했어요. 코로나로 인해 회사들도 단축근무 또는 재택근무로 많이 전환되기도 하고 점심시간에 식당 이용하기보다는 도시락을 많이 먹으면서 백반집의 매출도 점점 줄었습니다. 저는 배달을 하거나 포장을 하지도 않았기에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꽤 컸어요. 남편은 일을 도무지 못 구하고 있었고 제가 백반집에서 번 돈으로만 생활하려니 힘들어 죽겠는데 시어머니까지 와서 제가 멍청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갑자기 울자 당황해하면서 나가버렸고 남편은 그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어머니한테 다시는 이런 말 듣지 않게 하겠다고 하고 자신도 얼른 일을 구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장사는 힘들었어요. 하루는 가게 앞에 앉아 한숨 쉬고 있는데 친정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시내에 볼 일 있어서 왔다가 잠깐 들렀는데 왜 이리 얼굴이 상했냐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남편은 회사를 못 구하고 백반집 매출도 안 나와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직도 저를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저의 이야기를 듣더니 그동안 힘들었을 텐데 왜 내색하지 않았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정 힘들면 일단 지금 사는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바꿔주시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혹시 더 힘든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때 그 집을 팔던가 해서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혹시 모르니 시댁이나 남편에게 굳이 말하지 말고 여전히 명의는 부모님 명의인 것처럼 하라고 했어요. 제가 굳이 왜 그래야 하냐고 했더니 여자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며 일단 제 명의로 하되 남편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집을 제 명의로 몰래 바꾸었어요. 남편은 그 뒤로 열심히 일을 구해보려고 했지만 코로나 시국이라 회사에 다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더는 가게 장사만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배달을 시켰어요. 회사에 도시락 배달을 하니 조금씩 주문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배달료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은 일하지 않으니 점심시간만이라도 배달을 도와달라니까 대졸 출신인 내가 어떻게 배달을 하러 다니냐며 싫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며 저에게 한번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동네에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강아지들이 마땅히 놀만한 곳은 없었어요. 요새는 목줄도 의무화되고 큰 개들은 입마개도 꼭 해야 하며 개물림 사고가 잦다 보니 애견인들이 마음 놓고 다닐 곳이 생각보다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애견 유치원을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주변에 강아지를 키우는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애견 유치원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한번 열어보자고 했어요. 나쁜 생각은 아니었지만 이미 호프집으로 망한 터라 저는 또 망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은 요새 회사 구하고 있냐길래 사실 지금 애견 유치원을 창업하고 싶다 해서 일을 도와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처음에 아버지가 상가 매입한다고 하셨을 때 엄청 말렸는데 지금은 결국 잘 되고 있지 않냐며 한번 남편 믿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 지인분들도 이 근처에 강아지들이 놀만한 곳이 없다고 이야기했다며 애견 유치원 하나쯤 생기면 잘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아빠가 남편과 저에게 전화해서 잠깐 친정으로 오라고 했어요. 친정아빠는 남편에게 애견 유치원 차릴 생각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친정아빠가 사실 지금은 사업을 안 하시지만 젊을 때는 사업을 크게 하셔서 안목이 꽤 좋으시거든요.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친척에게 넘기고 지방으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때 사업으로 번 돈으로 이곳에 주택과 아파트 그리고 상가를 사신 것입니다. 친정아빠는 남편의 사업 계획을 들어보시고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셨는지 돈을 빌려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의 건물주가 아빠와 호영호재하는 분이라면서 상가 한 곳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원래는 정말 비싼 곳이었지만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저렴하게 상가를 얻을 수 있었고 애견 유치원처럼 창업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도 차용증을 쓰고 아빠에게 돈을 빌렸어요. 반면 시댁에서는 애견 유치원 창업한다고 말씀드리니 지원해줄 수 있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잘해보라고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친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애견 유치원을 열었어요. 평일에는 애견 유치원을 운영했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낮에만 애견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평일에는 백반집을 운영했고
주말에는 애견 카페로 출근해서 남편의 일을 도왔는데 생각보다 손님이 꽤 많았어요. 다행히 백반집도 서서히 식당에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고 배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예전만큼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백반집, 애견, 유치원 모두 안정이 되어가던 어느 날씨 좋은 날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카페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모품이 없어서 사러 나갔고 저 혼자 애견 카페에서 일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카페를 열었는데 시애미한테 한 번이 오라는 소리를 안 하니? 역시 밥집 하는 무식한 것이라 그런지 생각도 없고 예의범절도 없고 그동안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평일에는 제가 운영하는 백반집 일하고 주말에는 보시다시피 요새 손님이 많이 와서 정신없네요. 난 솔직히 네가 있어서 여기도 호프집처럼 망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그나마 여기는 좀 잘 되나 보다. 하긴 우리 준석이가 좀 똑똑하긴 하지. 준석이가 너같이 고졸에 밥집이나 겨우 하는 멍청한 애를 마누라로 들이지만 않았어도 더 크게 성장했을 텐데 말이야. 시어머니는 여전히 제가 고졸에 밥집 하는 멍청한 애라고 하며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카페에 물건을 사서 돌아왔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가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다 들었어요. 엄마 왔어? 엄마, 우리 미네 좀 예뻐해줘. 미네가 없었으면 이 주말에 나 혼자 이 일 다 했어야 했다고. 미네 도움으로 내가 이만큼이나 성공한 거야. 미네 도움은 무슨. 여기 차리는데 제가 도움될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백반 고작 6,000원, 7,000원짜리 팔아서 뭐 입에 풀칠이나 하겠니? 다 우리 아들이 똑똑하고 사업수완이 좋아서 이렇게 한 거지. 안 그래? 말씀이 좀 심하시네요. 사실 어머니, 이 애견 유치원이요. 엄마 덥지? 저기 앉아 계셔. 내가 얼른 맛있는 음료수 하나 대령하겠습니다. 제가 이곳 친정아빠의 도움으로 열었다고 이야기하려 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를 카페 창가 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친정아빠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은 듯 했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봐주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직접 연락하는 것을 최대한 피했었기에 시어머니에게 애견 유치원을 어떻게 열 수 있게 되었는지 말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말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가시고 퇴근 후 집에서 남편에게 시어머니한테 친정에 도움받은 것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 나 백수된 뒤로 정말 많이 걱정하셨어. 여보는 엄마랑 거의 통화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 심하게 하셨거든. 그때마다 내가 일하며 모아둔 돈 많이 있다고 해서 엄마는 그런 줄로만 알고 계시는데 내가 장인어른의 도움을 받아서 애견 유치원 열었다고 하면 너무 미안해하시고 돈이 그렇게 없나 걱정하실까봐 일부러 말씀 안 드린 거야. 여보가 기분이 나빴다면 미안한데 조금만 우리 엄마 이해해주라.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정말 예민해지시고 걱정도 많아지셔서 말이야. 그래서 자꾸 여보한테 말도 심하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중간에서 더 잘할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아빠의 도움을 받았던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은 못하게 중간에서 잘 막아달라고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의 애견 유치원은 잘 되었습니다. 원래는 남편 혼자 운영했지만 아르바이트생도 2명이나 두었어요. 아르바이트생을 둔 뒤로도 매출이 쭉쭉 올랐고 백반집 매출과 남편의 애견 유치원 매출을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업에 재미를 본 남편은 이어서 애견 유치원을 체인점으로 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체인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점도 하나만 있을 때는 잘 되다가도 2호점, 3호점이 생기면 맛이 변하고 손님도 뚝 끊기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물론 애견 유치원은 음식점은 아니라 다를 수도 있으나
저는 지금의 애견 유치원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남편만 일하는 게 아니라 저도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남편도 힘들겠지만 저도 평일에는 백반집, 주말에는 애견 카페 운영하느라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2호점, 3호점까지 내면 아르바이트생들을 더 고용한다고 해도 분명히 힘들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체인점을 내고 싶다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체인점을 내자고 했고 상가 자리를 알아보러 이 사람 저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백반집에 필요한 재료를 사러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마트에서 장보고 주차장에 갔는데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차에서 시어머니가 운전해서 내리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인사를 한 뒤 차가 언제 바뀌었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이해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이번에 아들이 뽑아줬는데 못 들었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들은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석이가 얼마나 너 눈치를 보고 살면 이런 것도 말 안 하겠니? 너 괜히 집에 가서 우리 준석이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알겠니? 시어머니는 빨리 가야 한다며 후다닥 가버렸고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서 저렇게 비싼 차를 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적금이 만기되었다는 것이 떠올랐고 혹시 그 적금 부었던 돈으로 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각자 번 돈의 70%는 공동생활비 겸 부부생활비로 쓰고 30%만 개인의 용돈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70% 안에서 같이 적금을 했는데 사실 남편이 거의 백수였다가 이제야 수입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거의 제 돈이었어요. 그리고 돈 관리는 남편이 했는데 그 이유가 원래 처음에는 제가 돈 관리를 했으나 백반집 일로 바쁘고 원래 성격이 그다지 꼼꼼하지는 못해서 공과금 납부 기한을 몇 번 놓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더 꼼꼼한 남편이 통장 관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 퇴근 후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적금 받은 돈 어떻게 했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적금 받은 돈이 하나도 없다며 얼버무리길래 다 어디에 갔냐고 물으니 제 예상대로 적금 만기된 돈에 우리 생활비 조금 보태서 시어머니 외제차를 샀더라고요.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게다가 거의 제 돈이 들어간 적금 통장으로 샀다니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 아니 어떻게 그 돈으로 어머니 차를 바꿀 수가 있어?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어머니 차 바꿔드릴 수도 있어. 하지만 자동차가 한두 푼도 아닌데 당연히 사기 전에 진작 말을 해야 했던 거 아니야? 나중에 말하려고 했어. 그런데 네가 백반집 일에 애견 카페에 바빠 보여서 말을 못한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뭐 유흥비로 그 돈을 쓴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뭐? 야, 그 적금 거의 다 내 돈으로 채운 거야. 너 회사 관두고 수입 없을 때 내가 꼬박꼬박 적금 부은 거라고. 엄밀히 말하면 그 통장의 90%는 내가 번 돈인데 그 돈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네 맘대로 쓰면 되냐? 네가 돈 더 많이 벌었다고 유세했더니 우리 엄마한테 돈 좀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엄마 차가 하도 낡고 고장나서 하나 뽑아드렸다.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이야? 어머니가 필요하시면 돈 좀 쓸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나 큰 돈이 나갔으면 당연히 함께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렇게까지 효자일 줄 몰랐네. 남자들은 결혼하면 다 효자 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아주 딱 맞아. 지금 비꼬니? 난 도대체 네가 왜 이렇게 화내는지 모르겠어.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남편은 저와 대화를 나누다가 집을 나가버렸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남편은 집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 뒤로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주말이 되었고 저는 당연히 애견 카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 대충 저녁을 먹고 자려는데 남편이 할 말 있다고 하며 저를 불렀어요. 무슨 말 하려나 싶어 앉아보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장인어른 장모님은 두 분이 살고 계시지만 자기 엄마는 혼자 계셔서 더 안타까웠다고 하며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혹시라도 또 이런 일 생기면 꼭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며 다시 또 이렇게 비싼 것을 살 일이 있으면 먼저 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 뒤로 우리는 다시 평소처럼 잘 지내기는 했으나 솔직히 내 마음은 예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솔직히 남편이 통장 관리를 하고 애견 유치원의 실제 매출액을 모르기에 정말 70%를 공동생활비로 내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내는 것인지에 대해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환갑이 왔습니다. 일반 생신도 아닌 환갑이었고 좋든 싫든 저는 그분의 며느리이니 우리 집에서 생신상을 직접 차리기로 했어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아주 저의 생신상을 만족해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을 다 드신 후 아주 조심스럽게 갖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어요. 얘들아, 요새 온몸이 쑤시는 것이 너무 힘들단다. 저번에 친구 집에 가서 안마의자를 했는데 정말 너무 시원하고 좋던데 혹시 안마의자 하나 사줄 수 있겠니? 너희 둘 다 요새 잘 벌잖아. 남들은 같이 해외여행 가고 한다던데 나는 너희들 바쁘니 그건 바라지도 않는다. 다만 안마의자 하나만 사줘.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환갑 선물로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저에게 생신 때조차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시어머니는 안마의자를 사달라고 하시는 이 상황이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여건이 되기는 하고 다른 날도 아니고 환갑이니 좋은 마음으로 안마의자를 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백반집에서 저녁 장사 준비로 정신없이 식재료를 손질하고 있는데 남편이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아르바이트생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조금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분명 애견 유치원에서도 나오는 매출이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2호점, 3호점 낸다고 사람들 만나서 접대비 내고 했더니 지금 마이너스야. 지금 당장 아르바이트생들 월급도 주고 상가 관리비도 내야 하고 돈 나갈 것이 너무 많은데 이를 어쩌지? 그동안 모아둔 돈 있으면 한 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월급이나 관리비는 빼놓고 돈을 썼어야지.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된다고 마이너스까지 돼? 이따 밤에 확인 좀 해봐야겠어. 확인하고 나서 돈을 빌려주든 말든 할게. 남편은 제 앞에서 돈이 없다고 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집에 가서 남편과 함께 통장을 확인해보니 남편은 꾸준히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었어요. 게다가 체인점을 오픈한다고 사람들을 만나서 모든 밥값을 다 남편이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네 사업 유지하는데 메꿔줄 돈 없다고 했고 남편은 그런 친정에서 빌려서라도 돈 좀 구해달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돈을 요구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가 막혀서 저는 절대 돈을 안 줄 것이라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사실 아빠는 그동안 밭농사로 재배한 나물들이나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을 파셔서 돈을 모아오셨는데 이번에 아빠 명의의 밭을 하나 팔아서 그동안 모으신 돈과 합쳐서 건물 하나를 더 사셨어요. 그 건물이 바로 남편이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 건물이었고 아빠는 사위가 애견 유치원을 하고 있으니 월세를 엄청 싸게 주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아빠가 애견 유치원 열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이번에도 월세를 확 깎아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염치가 있지 어떻게 아빠한테 더 돈을 달라고 합니까? 당연히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그럼 이 집 팔고 시댁에 들어가자고 하길래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저번에 너네 부모님이랑 너랑 백반집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 애견 유치원 열기 전에 이 집 네 명의로 바꿔주셨잖아. 아니야? 그러면서 나한테는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우리 엄마 차 바꿔주니까 그거 가지고 생 난리냐?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너도 날 속인 거 아니야?
내가 속인 거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 집 팔아서 그 돈으로 급한 불 해결하고 체인점도 만들자. 그렇게 할 수 있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이 집 부모님이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하신 집이야. 그런 집을 어떻게 그렇게 넙죽 받아 처먹을 생각을 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남편과 저는 그날 대판 싸우고 그 뒤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숨막히는 냉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날은 우리 엄마 생신이었고 다음 날이 시아버지 제삿날이었습니다. 저는 엄마 생신상을 우리 집에서 차리고 다음날 시아버지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엄마 생신이니 오라니까 일하느라 바쁘다고 안 온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아서 혼자 부모님을 집에 모시고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한창 정신없이 준비하는데 누가 집 대문을 열어 나가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준석이가 말해줘서 알았다. 결혼하면 친정은 이제 남이지 무슨 집에서 생신상을 차려? 그리고 남자가 사업을 한다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좀 보태줘야지. 돈도 안 보태주면서 어디서 감히 집에서 친정 생일상을 차려? 시어머니는 집에 신발도 벗지 않고 들어오더니 제가 정성껏 준비한 엄마의 생신상을 그대로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님과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사돈,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상을 이렇게 엎어요? 바깥 사돈, 잘 오셨네요. 안 그래도 물어볼 것 있었는데 요새 돈이 궁하세요? 왜 건물에서 청소하고 다녀요? 아니 글쎄 어제 내가 친구들이랑 밥 먹으러 갔는데 사돈 남자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나마 사돈이 날 못 봐서 망정이었지. 만약에 날 아는 척이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 대원천 쪽팔려서. 건물 청소부인 친정 뭐가 잘났다고 생일상까지 거나하게 차려 돈 아깝게. 아빠가 예전에 산 건물에 꽤 괜찮은 음식점이 하나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 음식점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에 화장실 청소하고 나오시는 아빠를 보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하는 아빠의 모습이 부끄러웠다고 하며 대놓고 면박을 주었습니다. 네, 제가 그 건물 청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건물 청소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뭐 보나마나 푼돈 몇 푼 좀 벌어보려는 거겠지 뭐.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네요. 인건비 좀 줄이려고 제가 직접 청소하고 다니는 거니까요. 인건비? 무슨 인건비? 당신이 그 건물 주인이라도 돼? 그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라도 되느냐고. 네, 그 건물 주인이 바로 접니다. 건물 관리 청소 용역까지 쓰려니 아무래도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서 제가 직접 그 건물 관리하고 있었다고요. 그 건물에 상가 풀로 입점한 건 아시죠? 그리고 말이죠. 당신 아들이 운영하는 애견 유치원 그 건물도 이제 제 건물입니다. 거기 건물주가 바로 나라고요. 아빠는 그동안 돈 자랑하는 것 같다며 굳이 밝히지 않았던 건물주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말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고 그 옆에 있던 남편 역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깜짝 놀라더니 이내 표정이 밝아졌어요. 장인어른이 새로운 건물주셨어요? 미네야, 장인어른이 건물주이시니까 우리 이제 월세 걱정할 필요 없겠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나한테 뭐가 감사하다는 건가? 너네 엄마가 여자가 결혼하면 친정은 남이라고 하지 않았나? 즉 우리는 남남인 사이이니 내가 자네의 월세를 깎아줄 필요도 전혀 없겠지. 안 그런가? 아니, 아까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죠, 말이. 그만큼 여자는 시댁에 잘해야 한다 이 뜻이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뭔 뜻인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 애견 유치원 한다고 내가 지원해준 돈이 얼만데 지금 뭐 어디서 큰 소리야? 큰 소리 칠 사람이 누군데? 임서방, 자네 애견 유치원 처음 열 때 내가 준 돈 다시 다 뱉어내게. 우리는 남이니 나는 그 돈 다시 받아야겠네. 그리고 원래 자네 애견 유치원 월세는 깎아주려고 했는데 자네 엄마 말대로 친정은 남이니까 굳이 그럴 필요도 없겠어.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처음에 지원해준 돈 다시 다 뱉어내. 한 푼도 빠짐없이 말이야. 아빠의 말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열심히 머리를 굴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말이 헛나왔다며 좋은 날 괜히 역정내지 말고 한 번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부터 화가 난 아빠는 매우 단호히 거절했어요. 아빠가 많이 단호하시네. 그리고 나도 할 말 있는데 솔직히 그동안 정말 참고 살았는데 버nin 족족 시댁에다가 다 갖다 바치는 너랑은 도무지 못 살겠다. 우리도 여기서 갈라서자. 나는 일단 우리 엄마 생일 파티하러 친정 갔다가 일주일 뒤에 올 테니까 이 집에 있는 네 짐들 다 정리해놔. 일주일 후에도 짐들 정리 안 돼 있으면 다 버려버린다. 여기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참, 그리고 저기 부엌도 좀 정리하고. 저는 일주일의 기한을 주고 짐 다 빼라고 하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서류를 들고 다시 집에 갔어요. 남편은 집에 없었고 남편의 짐이 다 아직 집에 있길래 직접 캐리어에 넣어서 시댁에다가 이혼 서류와 함께 퀵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걸 본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어요. 세아가, 그동안 내가 너한테 고졸에 밥집 한다고 무시해서 속상해했지? 미안해. 네가 너무 잘 나가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기죽어서 살까봐 그랬던 거야. 나 사실 네가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다.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 며느님이 바깥사돈 설득 좀 시켜줘봐. 바깥사돈이 월세도 기존보다 2배로 올려버리고 애견 유치원 열 때 빌려준 돈을 다 뱉어내라는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구하니? 그러든 말든 제가 알 바 아니죠. 저와 남편 이제는 이혼할 건데요. 아무튼 길게 통화할 것도 없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 앞에서 보자고 전해주세요. 전화 끊습니다.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이혼 서류까지 내밀 수가 있냐고 화를 내며 따져댔어요. 돈 버는 족족 나 몰래 시댁에다가 다 갖다 바치고 그 돈 모자라 너네 엄마는 우리 부모님한테 막말까지 했어. 게다가 그동안 네가 생활비를 제대로 내기라도 했니? 알아보니까 이런 것도 다 이혼 사유더라. 만약에 이혼 소송이라도 가면 너는 유책 배우자가 돼서 위자료까지 내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너랑은 절대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까 머리 잘 굴려서 생각해봐. 뭐가 더 좋을지.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결국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숙려 기간 후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 후 전 남편은 아빠의 독촉에 시댁집과 애견 유치원을 팔고 아빠가 주셨던 돈을 다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단칸방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먹고 산다고 해요. 이렇게 저는 늦은 나이에 겨우 결혼했지만 이혼하고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으로 인해 화를 당한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면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오히려 망한 경우를 꽤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인지라 뭐 하나가 잘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런 욕심을 부리시지 않으셨고 그 결과 지금까지도 적지 않은 재산을 가지고 계셔서 지금도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이런 부모님을 본받아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든 명예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글솜씨로 사연을 쓰니 뭔가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장사 준비를 하러 갈 시간이 되었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식사 시간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래요.